항암제로 암세포를 완전 제로화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환경을 빠르게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식습관이 염증을 유발하는 암이 자라는 환경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야채식을 1년을 했더니 어느 날 유방에 있었던 모든 낭종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습관을 바꿔보신다면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암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는 김은아 약사입니다. 열방상담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나요? 항암제는 일단 첫 번째 독성 약물입니다. 그야말로 암세포를 폭격기로 폭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항암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에는 이 항암제가 미치는 역할이 어떨까요? 자, 정상세포에도 똑같이 이 폭격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항암제는 암을 빠르게 사멸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가장 큰 단점은 우리 정상세포, 특히 빠르게 자라는 모든 세포들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모발의 모근을 손상시키고요. 그다음에 구강 점막세포, 위점막세포, 장 점막세포, 이렇게 연약한 점막세포를 먼저 다 파괴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점막세포를 손상시키고 오심부토가 나는 세포독성 항암제 외에도 조금 더 부작용이 경감된 표적치료제, 또 면역세포에 공격하는 면역항암제, 이렇게 크게 세포독성, 표적치료, 면역항암제, 이렇게 점점 항암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항암제로 정말 이만한 암세포를 완전 제로화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은 암세포는 엄청 교활합니다. 독한 항암제가 공격을 하더라도 암세포는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반응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또 항암이 끝나고 나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만 우리가 믿고 단순 한 가지 요법만으로 암을 제압하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1기 환자여도 수술 너무 깨끗하게 잘했잖아, 1cm 정도 부분 절제했는데도 1년 안에 재발하는 환자들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 항암제는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케어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약물 내성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항암제를 한 가지 약을 쓰면 몇 년 동안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세포독성 항암제는 제가 유방암 환자였는데 보통 8번, 기수에 따라 1기는 4번 정도 하고요. 2, 3기는 8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6개월을 하면 그 세포독성 항암제 한 세트는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길게 써야 6개월에서 8개월. 그 후에는 내성이 생긴다는 의미는 암세포가 더 자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도 내 몸에 딱 맞는다면 길게 5년, 7년까지도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같이 우리 환자분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노력? 식이습관, 생활습관을 같이 항암과 함께 해 주셨을 때 항암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극대화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암 예방에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암이 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염증으로 봅니다. 예, 제 캔서 위너라는 책에 제가 2가지 암이 오는 환경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한 가지는 몸이 산성 환경, 두 번째 환경은 염증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환경을 빠르게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을 암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항암 중이시거나 또는 암 치료가 끝났다 할지라도 잔존 암세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바꿔 주셔야 돼요. 잘못된 식습관이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첫 번째, 너무나 당이 높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제로 슈가라고 하는데 제로 슈가라고 할지라도 단 성분이 인공 감미료 이런 성분들이 몸에 악영향을 끼치고 혈당 피크를 올리는 그런 식단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식습관을 제가 바꿨거든요. 무려 제가 만 7년 동안 하는 아침 루틴 식단이 있는데 저는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에 7 가지 야채를 쪄서 갈아서 항암 때는 국대접으로 한 대접씩 이렇게 수저를 떠서 이렇게 먹었고요. 지금도 한 밥 공기 한 공기 정도는 야채 주스라기보다 야채 스프 타입의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제가 그 만성 피로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됐고요. 활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항암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이 식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그 항암 부작용의 발현도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만성 염증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당뇨도 고지혈도 바로 만성 염증인 환경인 상태예요. 그래서 혈당도 좀 높고 수면도 잘 안 되고 만성 피로가 있는 상태시라면 식습관을 바꿔 보시는 거를 제안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항암에 좋은가요? 아침에는 밤새 긴 공복 상태잖아요. 그래서 몸을 싹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면역도 위도 위산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다가 천일염 또는 죽염을 한 꼬집을 딱 넣어요. 절대 짠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분 좋은 이렇게 소금을 살짝 넣어서 따뜻하게 마셔줘요. 그러면 벌써 혈액순환이 되면서 밤새 쌓여진 노폐물들이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도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돼요. 그 대부분 이제 환자들 또 이렇게 약간 미병 상태, 병은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위에 산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산의 분비를 도와주는 것도 바로 죽염,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준비시키는 죽염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이제 아침을 깨워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걸 마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을 7 가지 야채를 다 꺼내요. 그래서 볼에 담가 놓고 씻습니다. 씻는 동안에 저는 물을 끓여서 약간 찜기에 스팀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차례대로 당근, 브로콜리 이런 비트부터 올리고 그렇게 해서 7 가지 야채를 쪄서 저는 갈아서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기를 했을 때 1년 정도 이걸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암 환자도 아니고 이분은 자궁 근종도 있고 유방의 여성분들은 이제 물혹이나 석회가 굉장히 많아요. 몸에 여러분 낭종이나 결석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 뭐 유방, 난소, 자궁에 이런 물혹과 근종 이 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신 분들은 이 요법을 하셨더니 사실은 병원 요법으로는 낭종은 자 다음번까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낭종이 악성으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관찰만 할 뿐이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야채식을 1 년을 했더니 어느 날 유방에 있었던 그 모든 낭종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습관을 바꿔 보신다면 정말 활력을 갖게 되고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법을 하신 분들은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냄새가 나는 장. 그죠?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설사 또는 변비,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요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 주게 되면은 장 상태가 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생야채 샐러드보다는 익힌 야채를 갈아서 먹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위나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생야채를 드시면 이 식이섬유를 받아들이질 못해서 더 거북해져요. 더 설사를 한다든지. 근데 익힌 야채를 드시게 되면 장에 필요한 모든 식이섬유를 남김없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사실 쾌변을 한다면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도를 해 보십시오. 약사님께서 드시는 7가지 채소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침마다 만들어 먹는 7가지 채소는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파프리카, 비트, 토마토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맛있게 하는 비율은 무게로 1:1:1 비율이고요. 한 30g 정도 그러면 한 250ml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믹서기가 성능이 좋은 믹서기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물을 넣지 않고 싹 갈리는 고성능 믹서기로 갈면 뭐 30초 내에 싹 갈려서 한 컵 정도 나오고요. 저는 매일 만들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을 한 3일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꺼내면 아침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요. 네,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아침 식사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요즘 채소 과일 주스가 굉장히 유행처럼 뭐 까주스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네, 일단 착즙 주스는 암 환자나 암 가능성 있는 분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착즙이라는 거는 사실 식이섬유가 다 빠지고 농축액만 남는 거거든요. 이런 사과, 당근 요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에 다른 과일까지 넣어 가지고 고농축의 농축액은 너무나 혈당 피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혈당이 높아도 안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처럼 50대 이상의 그 성인들도 이제 서서히 혈당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지혈이 일단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썼기 때문에 예전하고 똑같은 양의 밥을 먹는다면 당연히 살도 찌지만 혈당과 고지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저처럼 중년의 분들이라면 이제 뱃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30대 또 40대 중반까지의 먹던 양을 똑같이 먹는다면 우리는 소화력도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밥 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훨씬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축액은 젊은 분들은 막 주스 마셔도 괜찮지만 일단 중년 이상은 그렇게 농축된 주스를 마시면은 혈당이 올라가요. 특히 여름 같은 때 과일을 너무 좋잖아요. 과일을 조금만 더 먹으면 바로 중성지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성지방은 한 130에서 150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의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밥을 잘 드시고 떡 좋아하시고 과일을 그냥 노상 간식처럼 드신다면 중성지방 폭발이에요. 그래서 한 저도 2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80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탄수화물과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식단만 조절해도 100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농축액보다는 전체를 다 먹는 거. 그다음에 과일을 위주로 하는 야채 주스 안 되고요. 저는 하루에 먹는 사과 양도 혈당 수치에 따라서 암 환자들은 사과 1개 하루에 하나일 수도 있고 반 개 또는 4분의 1 쪽으로 제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로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결국 어떤 길이 생기냐면 만성염증의 길이 생겨요. 과일당 참 좋은 당이지만 물론 쌀밥을 많이 먹거나 다른 떡을 통해서 올라간 탄수화물보다는 좋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당이기 때문에 이 당이 우리 혈중에 많아지면 당독소라는 걸 일으켜서 눈에 붙으면 녹내장, 뭐 이렇게 각종 장기에 붙어서 염증, 혈관의 염증은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고 고지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에 채소 과일식 너무 좋은데 과일의 양은 제한을 하고 착즙보다는 전체 식이섬유를 다 이용하라.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껍질입니다. 껍질에 항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껍질을 다 벗기고 맛있는 사과 부분을 먹잖아요. 그거는 정말 맛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항암 성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껍질에 사과의 울소릭 애시드가 천연의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채,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 좋은 성분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것을 제7의 영양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파이토케미칼, 과일이나 야채나 약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통한 항암력을 극대화시키는 식단과 보충제 요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암 진단을 정말 받는다면 일단 패닉에 빠지시죠. 공포와 절망. 한 며칠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제 환자들 중에 보면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무한 이제 유튜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도 많지만 너무나 제각각의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유방암 환자였거든요. 2기 환자였고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한 선별력이 있는 편이지만 저도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이 식사요법을 정리하기까지도 몇 개월이 걸렸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벌써 4년 전에 썼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요약 정리가 딱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딱 요약 정리. 뭐 항암은 어떻게 하고 항암 후에는 뭐를 하고 식단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 치료 후에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너무 알고 싶은데 딱 요약 정리된 전과 같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한 거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암이 다 치료된 후에 유방암 상담소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서를 한 권 정도 제가 지금 총 암에 대한 책을 4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서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책을 준비하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카더라 지인들이 뭐 "상황버섯이 좋다더라." 뭐 "무슨 즙이 좋다더라. 흑염소가 좋다더라." 이런 비전문가의 얘기는 일단 다 귀를 닫으세요. 선별된 또 전문가의 이야기와 어떤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고 또 두 번째 이제 나만의 암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유방암 환자예요. 오셨어요. 그러면 "무슨 유방암이신가요?" 물어봤더니 "저는 모르는데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도 여러 가지 유방암이 있거든요. 저처럼 호르몬 양성, 뭐 헐투 양성, 뭐 삼중 음성, 삼중 양성 무려 4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폐암도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이 있고 또 거기서도 여러 갈라지면서 항암제가 달라지고 치료 방향과 시간이 달라지고 예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은 선생님만 보고 끝이 아니고 이걸 다 떼어 놓으셔야죠. 다 떼 놓고 혈액 검사도 엄청 많이 해요. 한 달에 2번도 하고 막 3번도 하고 그 많은 혈액 검사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 떼세요. 차곡차곡 모으시고 나의 병기는 1 기인지 2 기인지 2 기도 A인지 B인지 뭐 이렇게 그다음 림프 전이가 몇 개 있는지 자 선항암을 해야 되는지 후항암 계획인지 이런 계획과 또 항암을 하고 계신데 항암제 이름이 뭔가요? 모르세요. 이 항암제 이름이라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전문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 안내를 다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병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시고 또 이 항암제의 부작용이 뭔지 몇 개월까지 또 쓸 수 있는 항암제인지를 알아 놓는 것이 모르는 거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항암 노트를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스케줄도 체크해 놓으시고 항암이 몇 개월 유지되는지도 알고 나는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치병에 휴직을 해야 된다면 몇 개월을 휴직해야 되는지 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가 먹어서 안 되는 음식만 지켜도 치료 효율이 정말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진단 받자마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 뼈저리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분은 중성지방이 막 400 이고 체중도 상당히 나가셨는데 바로 항암을 2 달을 하니까 너무 못 먹으신 거예요. 15kg가 빠지고 뼈저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자마자 못 먹죠. 뼈저리 때문에 못 걷죠. 그러니까 멘붕 상태로 2 달을 지나고 3 달째 드디어 저의 요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와 책을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제가 말한 그 아침 주스와 금지식품, 제가 말하는 금지식품을 지키셨더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요. 1달 만에 3 달째 못 걸었는데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진하러 선생님 만나 뵈러 항암하러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과 선생님이 눈이 너무나 땡그랗게 보시면서 아니 어떤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계신가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못 걸었는데 걷게 됐다는 게.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금지식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육류에 대한 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고 찬반의 이론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하고요. 일단 우유 유제품을 제한시키고 설탕, 그다음 밀가루, 식용유 이거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나요? 먹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 대신에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 하시고요. 해산물, 생선류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을 하시고 일단 빵 안 되는 거죠. 라떼 될까요? 라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60 대, 70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무나 30 대에 유방암이 걸린다면 그것의 원인은 유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식습관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라떼 중독자였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우유를 드시게 되면 불필요한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 안 되고 요거트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상담하러 암 진단받고 4달 만에 인제 저를 만났는데 중성 지방이 분명히 400 대였는데 이 4 개월 동안 이렇게 최근 2 개월을 열심히 했더니 중성 지방이 170 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암의 증식 속도가 멈춰지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일단 피로감이 너무 사라지고 유방암이 자랐던 이 왼쪽으로 어깨 결림과 통증, 예, 뼈저리가 있으면 등, 허리, 골반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금지식품과 야채만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항암제를 쓰면 어떤 분 "아유 항암제가 잘 들었겠지." 그럼 항암제를 썼으면 여러분 중성지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중성지방을 내려가게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혈당을 도리어 세포독성 항암은 약간 혈당을 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기를 해서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식품을 지킨다면 치료 시간이 어떨까요? 10 개월 걸릴 거를 5 개월로 이렇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더라도 컨디션이 되게 좋으세요.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러한 식품들을 제한을 하면 항암제 내성도 좀 줄고 부작용도 경감이 되면서 치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대신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고기를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거는 쪼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금 고기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전, 8년 전 그 유방암 오기 직전에 저는 너무너무나 피곤했어요. 아침에 항상 물 먹은 솜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솜에다 물을 줘 봐요. 몸 상태가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한 번도 개운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깨 결림은 이쪽 어깨는 항상 돌덩어리,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돌덩어리가 여기 한가에 딱 얹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지는 그 딱딱한 어깨 많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할 수 없는 몸.
왜냐하면 일하고 왔는데 밥 숟갈 놓자마자 혈당 피크 빡 와 가지고 너무 졸려요 이제. 밤에 밥 먹고 나면 흰쌀밥을 한 가득 먹고 나면요. 너무 졸려서 바로 이렇게 거의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 자는데 언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오전에는 또 그렇게 밤새 잤는데도 피곤이 안 풀려요. 아침에 오면 멍한 거예요.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니까 또 뭘 들이켜야죠, 일을 하려면? 커피, 카페인을 또 이렇게 수혈을 해야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점심에 또 배도 너무 금방 고프고 밥을 먹고 났는데 4 시쯤 간식을 찾는 몸 상태. 그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저는 아마 예전 7년 전, 8년 전에 먹던 양이 한 진짜 3분의 1, 밤량으로 보면 3분의 1 먹는데 체중도 한 10kg 감량이 됐고, 물론 지금 날씬하다는 건 아니지만 10kg 감량이 됐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력 있고 너무나 건강한 몸 상태가 됐거든요. 고기를 꼭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야채식을 했을 때 기운이 나요. 암 환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호흡이 되게 짧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숨을 내가 지금 자주 쉬고 있는 몸 상태다. 이러면 진짜 야채를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거를 매일 지속하는 이유는 저도 한 3주 안 먹어 봤죠. 3주 안 먹어 봤더니 바로 예전 몸 상태가 되는 거면 또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호흡이 딸려요. 근데 이 야채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을 먹으면 몸 안에 굉장히 그 세포 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호흡이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럼 고기 대신에 뭘 먹냐? 저는 하루에 달걀 하나 내지 2개를 먹고요. 근데 이거를 달걀 후라이로 먹지 않습니다. 저는 쪄서. 요즘은 뭐 물에 올려서 찜기하지도 않아요. 달걀을 쪄 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물 조금 넣고 올려 놓으면 세수하고 있는 시간에 그냥 달걀이 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그거 먹고 그다음에 두유. 두유도 저는 시판되는 두유는 뭔가 첨가물이 많은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콩을 30개 저녁에 불려 놨다가 아침에 두유기에 넣으면 돼요. 20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두유기에 콩 넣어 놓고 달걀 기계에 올려 놓고 그다음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를 넣어요. 벌써 되게 3 가지가 불 사용하지 않아도 아침 식사가 준비돼요. 그다음 냉장고에 있는 만들어 놨던 야채 주스 꺼내서 먹으면 저의 아침인데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의 혈액 검사를 보시면 돼요. 단백질 수치가 7에서 7.5면 아주 정상이에요. 저는 항상 7.5 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어도. 제가 고기를 먹으면 저는 염증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도 왜 돈가스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먹어요. 먹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바로 가스가 차면서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나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저절로 그 몸이 약간 청정해지면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비비땡 이런 스파게티, 비비땡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동식품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런 것들만 먹었는데 거기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죠. 그러니까 칼로리만 채워주는 식단을 했다면 이제는 칼로리보다는 신선도와 무첨가 이런 야채 위주의 식단과 1 등급 달걀, 난각번호 1번 달걀이 요즘 어떤 앱에서 항상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난각번호 1 번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돌면서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이제 4 번이나 3번 달걀 슈퍼에 있는 달걀을 드시지 않고 계세요. 1 번만 이제 사게 되니까 그 앱에서 이제 1 번을 하나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5 명이니까 10개 사면은 한 번에 10 개밖에 안 사니까 2-3 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장을 보게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비암 환자이신 분들은 예 암 환자를 위해서 난각번호 1 번을 양보해 주세요. 우유가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유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만든 좋은 단백질이죠. 소에게도 좋고 우리 청소년 유아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유아기하고 청소년기는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뭐 이렇게까지는 우유를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50대 중년 이상의 단백질 섭취원을 우유로 삼으시면 쪼끔 곤란해져요. 음. 우리의 장의 점막에서 70%가 면역 세포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우유 같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에는 여기에 장의 부담이 인제 많아져요. 좋은 유익균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장내 환경이. 20대, 30대, 40대 괜찮을 수 있어요, 우유 드시고. 그러나 50대 이상은 장에서 일단 이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는 이렇게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유해가스가 이 몸을 점령을 한다면 독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유에는 성장 인자가 들어 있어요. IGF-1이라고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애예요.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이러면은 1 차적으로 암세포에게 바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4기 환자분들은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4기인데 항암을 하면서 단백질로 우유를 드신다면 바로 암이 급속히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단백질로는 해산물을 드시라는 거죠. 특히 항암을 하고 계시다면 전복, 문어, 황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지방은 굉장히 적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천연의 항암 역할, 고단백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저는 항암할 때는 정말 완도잔 그 전복을 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그 전복 맨날 손질해서 항암하기 가기 전날은 전복 손질해서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끓여서 뭐 냉동실에 쟁여 놨다가 항암하고 오시면 그걸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고기로 하지 말고 전복, 문어, 황태, 달걀, 두유, 두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항암을 하실 때는 정말 오심부토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전복죽 또는 우리 오트밀, 유기농 오트밀을 이용해서 끓여 가지고 거기에 달걀 넣으면 오트밀 자체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거기다 달걀 넣으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단백질 수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요거트 제품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 굉장히 좋은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먹어도 단맛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 들어간 걸 너무나 싫어하죠. 보존료 합성이 들어간 그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도 조금 제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놀라, 뭐 단백질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견과류는 정말 신선해야 됩니다. 아몬드 너무 좋고 뭐 피스타치오 막 이런 외국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견과류를 되게 많이 사 오시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조미가 된 맛이 가미돼 짭짤 뭐 달콤 이런 견과류는 사실 안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가슴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대장암에 복막전이 있는 환자였는데 정말 관해가 되셨어요. 그 작년 10 월에 관해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 월이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폐에 뭐가 지금 보이고 복부 쪽에 보인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신 거죠. "약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해서 "뭐 식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최근에 뭔가를 더 많이 드신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먹을 게 없다고 견과류를 하루에 2주먹을 드셨다는 거예요. 견과류가 좋을지라도 2주먹은 왜 안 되냐면요. 견과류의 그 성분은 뭐로 돼 있죠? 기름으로 돼 있어요. 사실 뭐 아몬드는 저 미국에서 건너오잖아요. 그거를 수확을 해서 가져오고 공기 중에 사실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그 안에 기름은 사실 쩔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식용유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가열되거나 산화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한두 달 그렇게 견과류를 고소한 견과류를 몸에 좋다고 먹는 순간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일으키는 환경은 암이 다시 잠자고 있는 암에 깨어나는 싹이 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과류 섭취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호두 너무 좋죠. 근데 호두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잣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한 1 년, 2년 지난 잣을 먹고 있고 잣 같은 경우는 잠깐 가을에 딴 신선한 잣을 정말 냉동을 해 놓든지 고 시절에 먹는 거예요, 고 시점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견과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슈가 음료는 몸에 안 좋을까요? 제로 슈가는 그러니까 결국 슈가는 없어서 칼로리가 제로라는 거죠. 제로인데 단맛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맛은 뭘로 내냐면 물론 설탕은 아니지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요. 이 인공 감미료가 몸 안에서 분해가 되려면 분해 산물이 독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는 저희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건강하신 분은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예요. 그런데 유익균이 좋아하는 애는 식이섬유, 유해균이 좋아하는 애는 인공 감미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칼로리는 낮춰서 뭐 열량의 과다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장내에서는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나쁜 균의 먹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그 장내 유기산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기능의학 병원에서 인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도 나오고 어떤 유해균이 분포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제가 정말 제 검사도 그렇고 저희 딸은 20 대인데 제가 있는 균이 없어요. 걔는 뭐 빵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다 먹죠. 아직 20 대니까. 그러니까 엄마부터 뱃속부터 받아온 유익균의 환경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태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유익균이 점점 제가 먹은 식단 때문에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장에는 어떤 균이 있냐면 현기성균, 곰팡이 균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40% 50%. 근데 여기서 밀가루와 이런 인공 감미료를 먹는 순간 80% 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쭉 낮추자고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쓰면 어떻게 되죠? 좋은 균도 다 죽여요. 그래서 유해균의 비율을 늘리는 제로 슈가는 드시면 안 됐다. 특히 제로 슈가뿐만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모든 주스류에는 농축액이 들어있고 그런 농축액의 단맛은 인공적인 감미료를 넣어서 똑같은 거예요, 맛이. 진짜로 리얼로 만약 야채를 넣었다면요. 생산할 때마다 맛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과의 맛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지가 않아요. 가을사가 너무 단데요. 여름 쪽에 봄 쪽에 오는 사과는 파란색 사과라서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인공 감미료, 인공 농축액들은 장에 치명적이고 결국 면역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면역력 저하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